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1, 1학번 작곡가 조수민입니다. 저는 오늘 모실 리더분의 소개를 맡았는데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조동선 교수님이십니다. 조동선 교수님은 1949년 1월 12일에 태어나셨고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볼링그린 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치셨고요.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또 인제대학교와 헬싱키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으셔서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님으로 있으십니다. 또 안중근 의사 기념관 관장님이시고 희망제작소 이사 자리에 있으십니다. 조동선 교수님의 학력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을 몇 가지 추려보았는데요. 먼저 1978년부터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되셨고 1983년에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초청부 교수로 있으셨고요. 2001년에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학장 자리에 오르시고 현재 희망제작소의 이사님이 되셨습니다. 저희 이 시대 리더와의 만남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될 만한 것은 희망제작소일 것 같은데요. 그럼 희망제작소가 어떤 곳인지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이미지는 희망제작소의 단체 소개를 검색해 보시면 가장 먼저 뜨는 이미지입니다. 그만큼 이 그림이 희망제작소가 어떤 곳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제작소는 2005년에 설립되었고 희망제작소의 홈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지역과 현장 중심의 연구를 통해 살아있는 대안을 만듭니다. 농촌과 지방을 살기 좋은 마을로 가꿔나갑니다. 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지원 육성하여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정립합니다. 공공 리더와 시니어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시민의 번뜩이는 작은 아이디어를 사회 변화의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1만 명 시민의 힘으로 움직이는 시민 참여형 연구소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세미나, 포럼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성장시켜주는 곳인 것 같고요. 연구나 교육을 통해 리더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훌륭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이고요. 조동선 교수님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조동선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조동선입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의 주제가 저한테 너무 거북한데요. 사실 이런 주제였다면 제가 안 왔을 텐데 저는 이 시대의 리더를 소개하는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리더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조금 주어가 목적어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어디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제가 78년부터 서울대학에 있었으니까 지금 35년째인데요. 제가 78년에 처음 왔을 때 그때도 이대에서 저를 초청을 해서 이 비슷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내가 왜 서울대학을 갔나, 이대로 왔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34년 만에 다시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근데 1시간 동안 여러분하고 이제 시간을 지내는데 여러분 군대 안 갔죠? 그렇죠? 예. 군대 가야 될까요, 여러분도? 군대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저는 군대를 갔거든요. 학교 다니다가 3학년 때 갔어요. 제가 학생 운동 좀 하다가 어느 날 집에 오니까 영장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었는데 가서 많은 걸 배웠어요. 뭐 체력도 좋아지고 또 집중력도 생기고 또 세상 사람들 많이 파악하는 그런 힘도 생기고 또 무엇보다도 국방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4대 의무 중에 하나네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걸 배웠고 제가 군대를 전 2년 11개월을 했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사병인데도 불구하고 군대 계속 남아서 좀 더 복무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체질이 좀 맞았나 봐요. 근데 군대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사격을 하는데 그 저희가 쓰던 총이 M1 소총이라고 그래가지고 6.25 때 쓰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낡은 소총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총이 하나도 없어요. 이 총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총이 여기서 이제 그 탄환이 나가는 그 길이가 거의 한 6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긴데 이게 다 삐뚤빼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특등사수가 와서 쏴도 이 총신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똑바로 가서 맞질 않는 거죠. 그래서 뭘 하냐면 자기가 가진 총의 그 특징을 파악해가지고 적당히 오조준을 해야 돼요. 그 다시 말해서 저희가 타겟이라면 그리고 이 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면 이쪽을 쏴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총을 받았을 때 0점 조준이라는 걸 합니다. 처음에 총을 매달 쏴가지고 보면은 되게 그걸 탄착군이라고 그러는데 총알이 몇 개 가면 글로 안 가고 조금 실수해도 그래도 대충 어딘가 가서 비슷한 데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로, 세로, 그다음에 좌로, 우로, 상하로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처음에 몇 발 쏴가지고 그래서 그걸 0점 조준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제 내가 사격 연습을 해서 그 실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정확하게 가서 맞겠죠. 0점 조준. 근데 저는 그 0점 조준을 사회생활에서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때요?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저한테 가르쳐 줄 것도 있고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서로 맞지 않으면 한 시간이 의미 없이 지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간에 제일 필요한 게 0점 조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맞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게 이만큼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만큼 있겠죠. 근데 이거 외에 또 딴 것도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대하는 건 이건데 나는 이걸 열심히 얘기하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5분, 10분 동안 여러분이 도대체 지금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지 또 저 같은 사람, 아까 여기 프로파일 보셨으니까 대충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한테서 어떤 얘기를 기대하는지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그 중에서 제가 좀 얘기할 수 있는 것, 물론 못할 것도 있죠 당연히. 못한 거는 못하고 고백할 거고요. 해드릴 수 있는 건 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몇 개를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칠판에 좀 써가지고 그 중에서 좀 제가 해드릴 수 있고 또 시의에 맞는 그런 주제를 1시간 동안 얘기하면 어떨까요? 괜찮죠? 0점 조준. 자,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고민이 뭔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평생을 살면서 그런 충동이 생기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특정 시점에서 모든 게 다 내 생각대로 안 가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날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한 몇 분이 되나요? 한 100여 명 계시면 그중에 몇 분은 그런 충동을 지금 이 시점에서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얘기하다 보면은 꼭 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도와줄 수도 있고 제가 얘기해 드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꼭 좀 제가 처음에 너무 묵직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외에도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가장 큰 고민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중에 이제 1학년도 있고 4학년도 있겠지만 4학년 졸업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공부할 건가
아니면 직장으로 나갈 건가? 그것도 당장 걸리는 문제죠. 또, 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지금 사귀는 이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성과 결혼을 먼저 할 건가? 아니면 내 커리어를 먼저 개발할 건가? 그런 것도 고민 다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고민 중이에요 지금? 네, 고개 끄덕하네요. 자, 그런 것도 주제고, 뭐 한없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주제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답변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 또 가깝게 보면 뭐 지금 여러분 중에는 지금 대개 투표권이 있겠죠? 그럼 이제 일주일에 누굴 뽑을 건가? 그것도 과제죠. 네, 그런 것도 얘기해 볼 수 있죠, 우리. 물론 제가 누구를 뽑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겠죠, 당연히. 그러나 어떤 리더를 우리가 뽑아야 될 건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고. 하여간 뭐 뭐든지 좋으니까 한번 관심사를 얘기해 보세요. 예. 지금 앞에 안철수 카페한 후보가 와 계시던데 그래요? 대선에 대선에 대해서 오케이. 좋아요. 예. 저는 정치색이 없는 입장에서만은 할 수 있겠죠. 또 그다음. 예. 교수님의 그 유학 시절 유학 시절 얘기. 예. 야, 이건 뭐 한 시간 가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좀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주제죠. 예. 또. 예. 희망 제작소. 예. 예. 또. 한 10개쯤 꺼내주시면. 예. 졸업하고 나서 그다음 행보를 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졸업하고 나서 4학년 졸업하면서 이후의 어떤 뭐 방향에 대해서 행보에 대해서 뭘 할 건가? 예. 중요한 과제죠. 예. 좀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음. 인생 살면서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더 오르는 게 예. 이 세상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의 그 과제가 있겠죠. 선택에서의 기준. 뭐 예컨대 우리가 점심 저녁을 먹을 때 정말 비빔밥을 먹을 건지 설렁탕을 먹을 것인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삶은 뭐 계속 끊임없는 의사결정의 과정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주제죠. 또 예, 간단할 수도 있는데 예 다시 한번 슬럼프 같은 데 빠졌을 때 좀 빨리 극복한다. 슬럼프에 빠졌을 때 이를 극복하는 방법. 극복 방법. 예, 저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예, 그래도 중요한 주제죠. 예, 또 예. 많은 앞에 연사한 분들이 오셔서 진로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창업 취업도 있고 뭐 공부하는 것도 있고 많잖아요. 예. 직업을 통해서 어떤 나의 일을 좀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공부를 충분히 마치고 직업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떤 것이 예, 진로. 예. 다양한 진로가 있죠. 예. 그 하나하나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예. 또 예. 부당한 일 같은 걸 당하셨을 때요. 어떤 일을 부당한 일, 예. 그때 극복하실 수 있어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를 극복하는. 예. 당했을 때 이를 극복하는 방법. 야, 예. 참 함께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같긴 한데요. 예, 좋습니다. 또
예. 제가 그냥 관심 있는 주제인데 음. 요즘 대형 할인점이나 슈퍼 같은 이 사업에 정부 규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은지 음. 아니면 사업 하나하나의 규제에 들어가서 할인이나 할인을 해야 되는 예. 이거하고 좀 관계 있는데 에 대한 규제. 예. 정책적인 이슈죠. 예. 그래요. 이건 제 전공하고 관계가 아주 깊은 그런 주제입니다. 예. 또 뭐 한두 개만 더. 예. 글쎄, 공부를 많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예. 예, 공부. 예. 공부. 예. 제가 공부 많이 한 거로 보여요? 예. 한 개만 더. 예. 두 개 더 합시다. 자, 먼저. 공부를 할 때나 이럴 때 유혹에 많이 시달리잖아요. 유혹에 시달리죠. 예. 극복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유혹을 극복하는 방법. 예. 이거 다 관계 있네. 이게 전부 다 그렇죠. 예, 유혹을 극복하는 방법. 예, 또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대학생 때나 대학 후 이제 졸업 후에 꼭 경험했으면 하는 것들 대학 후에 좀 경험했으면 하는 대학 후의 경험. 예, 이렇게 보면은 크게 지금 한 10개 정도 제가 잡았는데 나를 중심에서 보면 이제 나의 내부적인 얘기와 나와 사회와의 관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의 주제를 보니까 지금 대부분이 어느 쪽이에요? 내부적인 건가요? 외부적인 건가요? 내부적인 게 많죠? 지금 거의 이렇게 해서 이게 다 내부적인 것 같아요. 외부적인 게 몇 개 있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외부적으로 지금 여러 뭐 사회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나 자신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찾는 거에 더 관심 있고 여기에 지금 많은 그 고민거리도 있고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죠? 예. 외부적인 것도 좀 있지만 그럼 제가 시간을 한 7대 3 정도로 해가지고 이쪽 얘기 좀 하고 저쪽 얘기 조금 하고 좀 그렇게 할게요. 괜찮을까요? 예. 우선 저 앞에 거를 간단히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걸 좀 얘기할게요. 사실 그 대형 할인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분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요새 언론에서 보면 뭐 거의 그 정치판의 가장 중요한 단어로 떠오르고 있죠. 경제민주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경제민주화. 이해가 잘 안 되죠? 얘기하는 거 들으면 더 오리무중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네. 저 대형 할인점이 바로 경제민주화에서 그런 이슈를 전제로 해서 첨예하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이슈예요. 대형 할인점을 인정하면 누가 좋을까요? 대기업이 좋겠죠? 대기업만 좋은가요, 근데? 소비자는 어떤가요? 소비자도 좋죠. 근데 대형 할인점을 너무 허용해주면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은 다 죽어나죠. 그 사람도 우리나라의 당당한 국민인데.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소위 정책의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하죠. 그게 이제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이슈 중에 구체적인 예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조금 저도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니까 경제민주를 간단히 좀 소개를 해보면요. 이게 지금
그 헌법에 나오는 얘기라는 건 여러분 알죠? 경제민주화. 근데 이제 헌법 119조의 1항이 시장경제예요. 그러니까 119조 첫 번째는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그러니까 시장경제를 전제로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국가는 쪽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개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시장경제와 이 경제민주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러한 정책을 인정하는 헌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의 경제민주화라는 게 헌법에 들어있는 나라는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인데, 문제는 이 두 개의 조항을 병렬된 것으로 볼 거냐 종속된 것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해석이 보수와 진보 사이에 갈려지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건 생략하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보수 진보로 나뉘어 있는 것 같은데 당이. 근데 사실은 이렇게 나뉘어 있기 전에 각 정당 안에서도 보수 진보가 또 정당 안에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린 어떤 정당의 정책만 보고 큰 그림으로는 나오지만 구체적인 내용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지는 게 정당 안에서 어떤 그 방향에 대한 견해가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정당은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있거든요. 약간의 성향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혼동이 좀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혼동이 생기는 이유는 경제민주화는 어떻게 보면 다차원적인 하나의 그 공룡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는 코끼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코끼리를 코를 만지면 뭐가 되죠? 대롱이 되고, 귀를 만지면 부채가 되고, 배를 만지면 벽이 되고, 달 만지면 기둥이 되죠. 근데 경제민주도 똑같아요. 어딜 만지냐에 따라서 이게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예컨대 귀를 보고 부채라고 하는 사람과 다리를 보고 기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그럼 싸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경제민주의 다른 면을 바라보면서 서로 싸우니까 하는 사람들끼리도 의견이 부딪히지도 않고 합쳐지지도 않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혼란에 빠지고. 그래서 제가 경제민주화 개념을 좀 정리해 보니까 학문적으로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경제민주화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경영을 하잖아요. 경영을 보면은 여기 지금 경영하는 사람 좀 있나요? 한 명, 두 명, 많지는 않네요. 자, 근데 경영은 뭘 하는 학문이냐면 기업이라는 조직이죠. 기업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기업이 경영학의 연구 대상이에요. 근데 기업을 연구하려면 기업의 내부를 들여다봐야 돼요. 바깥만 봐가지고는 기업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경영학은 기업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학문인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민주화라는 건 뭡니까? 누가 주인이냐 하는 얘기거든요. 국민이 주인이 돼야 된다는 게 민주화인데, 그걸 경제 중에서도 기업에 적용해 보면 기업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게 경영학에서 보는 경제 민주화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식의 자본주의에서는 뭔가요? 소위 주주자본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주주가 전부예요. 주주에는 아무도 기업을 건드릴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게 미국이에요. 반면에 유럽에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그러니까 주주가 영어로는 스탁홀더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스탁홀더 캐피탈리즘, 주주자본주의인데 유럽에서는 이해관계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 그걸 스테이크라고 그래요.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래서 이해관계자는 주주도 있지만 누가 있겠어요? 근로자도 있고 경영자도 있고 고객도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그 지역사회도 있고 또 납품업자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경쟁자까지. 경쟁자도 이해관계자죠. 경쟁자까지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이 다 그 기업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좀 어색하게 들리죠? 경쟁자가 주인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자와 함께 가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경쟁자를 철저하게 분리하니까 그 기업과 기업 간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담합 이런 게 철저하게 배척이 되지만 유럽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대외적인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합칠 수도 있죠. 미국에서는 불가능해요. 유럽에서는 가능해요. 이렇게 유럽에서는 이해관계자가 주인입니다. 일본은요. 일본은 종업원 자본주의예요. 종업원이 최고예요.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어느 쪽이죠? 한국의 기업은 누가 주인인가요? 한국의 주인은 한국 기업의 주인은 우린 미국식을 따랐어요 사실. 그래서 주주자본주의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주주 중에서도 소위 오너라고 불리는 표현이 있죠. 오너가 뭘까요? 대개 창업자와 그 가족들이죠. 경영권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오너가 이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지배주주 경영자입니다. 지배주주 경영자, 지배주주이면서 경영권을 가진 지배주주 경영자가 회사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요. 내가 삼성이나 현대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10주씩 가지고 있어도 미국에서는 내가 주인이거든요. 한국에서는 주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용돈 모아가지고 현대 삼성 주식 샀다고 해서 내가 주인이에요? 아니라고 생각하죠. 네. 미국에서는 주인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의 체념적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지배주주 경영자가 경우에 따라 횡포하거든요. 독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배주주가 가지고 있는 그 경영권을 견제해가지고 소액주주 이렇게 주식을 10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 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당당하게 자기의 권리를 갖게 하지 않은 게 경영학에서 보는 경제민주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관심이 있냐면 그 무소불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경영권자가 저지를 수 있는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또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경제민주화의 해법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경제학으로 보면요. 경제학의 연구 주제가 뭘까요? 경제학의 연구 주제는요. 거래예요, 거래. 트랜잭션.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서 제품 내지 서비스하고 돈을 교환하는 행위. 이게 경제학의 연구 대상이에요. 근데 그 거래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거래가 일어나는 장소를 뭐라고 그러죠? 시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거래를 연구하고 그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을 연구하게 돼 있어요. 그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래가 연구 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시장에서 거래를 일으키는 주체 중에 하나예요. 기업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주체. 세 개가 있죠. 기업과 가계, 우리 가정, 그리고 세 번째가 정부, 기업, 가계. 가계는 우리 개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 주체가 있는데 세 주체가 생산자가 될 수도 있고 소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B2C라고 부르죠? 그게 뭐예요? B, Business to Consumer. 근데 C는 일할 때 가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가게에게 파는 걸 B2C라고 그러고 B2B는 뭐라고 그러죠? B2B는 뭘까요? 기업이 기업한테 파는 거죠? 그런 건 B2B예요. G2B는 뭘까요? Government to Business고 B2G는 Business to Government고 이게 이제 기업 경제학의 연구 대상인데 그러니까 기업의 내부는 안 들여다봐요. 경제학에서는. 기업을 그냥 차돌 같은 하나의 단위로 보는 거예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뭘 보냐면 이 시장에서 누가 주인인가를 보는 거예요. 기업 내부에서 주인이 아니고 시장에서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인이 돼야 될까요? 생산자고 소비자가 주인이 돼야죠. 한쪽이 독점하면 안 되겠죠. 양쪽이 다 같이 주인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정부, 가게, 기업이 다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한쪽이
눌리면 안 되죠. 근데 역시 기업이 제일 중요한데 기업 안에서도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잖아요. 그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대등하게 경쟁을 할 수 있어야 각자가 다 주인이 되는 거죠. 근데 만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누르는 힘이 있다. 중소기업은 길을 못 편다. 그럼 중소기업은 시장에서 주인이 안 되겠죠. 그럼 경제민주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경제민주화의 주제는 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어떻게 균형 있게 가져가느냐. 이게 경제학의 연구 주제입니다. 다르죠? 경영학하고 경제학하고. 그다음에 사회학에서는 또 어떻게 봐야 돼요? 사회학의 연구 주제는요. 사회입니다. 사회 자체. 사회 정의가 뭐냐. 그리고 이 정의에 따라서 사회 정의가 복원돼서 어떻게 하면 사회 가치를 늘리느냐. 이건데 사회는 여러 가지 주체가 있어요. 그러나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뭘까요? 사람이죠, 사람. 국가라는 사회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국민이에요. 그렇죠? 국민이고 이 국민 중에서 국민 모두가 다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사회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적게 벌어서 생계에 위협이 된다. 그럼 이게 공평한가요, 아닌가요?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 직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직장이 없다. 그것도 공평한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회학에서 다루는 경제민주화는 이 사회의 주인이어야 하는 국민들이 대등한 힘을 갖고 기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의 분배가 약간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지나치게 커가지고 이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가 사회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할 수준에 가 있으면 이건 안 된다 이거죠. 또 일자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학에서 보는 경제민주화는 소득의 그 균형이 파괴되는 것을 복원을 시키는 것,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이게 경제민주화예요. 자, 제가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으로 나눠서 봤죠. 그 외에도 뭐 행정학이나 정책을 볼 수도 있고, 다 기업사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자, 뭐 이건 복잡한 건 빼고요. 이 세 개만 놓고 볼 때 어느 게 진짜 중요한 겁니까? 기업 내부의 민주화가 중요한가요? 시장에서의 민주화가 중요한가요? 사회에서의 민주화가 중요한가요? 경영학 공부한 사람은 기업 내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경제학 한 사람은 시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회학 한 사람은 사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죠. 자기가 배운 대로 강조하겠죠. 그러니까 경영학 한 사람하고 경제학 한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다른 얘기하게 되겠죠. 요새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세요. 결국 이 세 가지인데 서로 딴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경제 민주화를 다른 시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죠. 근데 이 세계관에는 사실 맥락 관계가 있어요. 맥락.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어요. 셋 중에서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일까요? 기업 내부의 민주화, 시장의 민주화, 사회의 민주화. 사실 여기에서 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선택 얘기가 나옵니다. 선택. 선택은 사실은 중간에 있는 거죠. 우리 내부의 인생을 설계할 때도 선택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상해서 여러 가지 행위할 때도 선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선택은 사실은 중간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쪽. 사실 그래서 제가 이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데는 하나는 중요성이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시급성이에요. 중요성과 시급성.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에 상충하는 대안이 있을 때 어떤 게 중요하냐를 따지는 것과 어느 게 더 급하냐는 걸 따지는 게 다르죠. 중요한데 시급하지 않을 수가 있고 시급한데 덜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느 것부터 해야 되죠? 예? 중요하지 않은데 시급한 것부터 해요?
그러다가는 시시한 것만 하다가 인생 다 날리는데. 그거는 여러분의 가치관이죠. 중요성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시급성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는 얘기할 수 없어요. 다만 중요성과 시급성의 원칙이 뭐냐를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이건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한 그런 경제민주화를 선택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 직장을 택할 거냐, 공부를 택할 거냐, 또는 결혼을 먼저 생각할 거냐, 커리어를 먼저 생각할 거냐, 이게 다 관련이 있죠. 그대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자, 중요성은 말이죠. 뭐냐면 문제점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파악해서 원인이 되는 해법을 먼저 실시하는 거예요. 상류를 깨끗하게 해놓으면 놔두면 중류, 하류가 다 깨끗해지거든. 지금 나는 하류에 살지만 물이 더럽지만 하류를 깨끗이 한다고 깨끗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좀 시간이 좀 걸리지만 상류를 깨끗하게 해놓으면 언젠가는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서는 그에 의해서는 상류부터 가야 된다 이거예요. 인과관계를 따져가지고. 그렇죠? 근데 시급성은 어때요? 중요성 따지다 보면 날 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내 앞부터 깨끗하게 해야죠. 시급성은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아예 그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 중요성을 아까 얘기한 세 가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기업의 지배구조라는 경영학적 문제, 즉 내부적인 문제가 사실은 제일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지금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들은요, 그 창업자나 그 가족이, 특히 창업자가 자기가 일궈낸 재산을 자기 자식한테 넘기고 싶어 하죠. 그거는 생물학적 본능이에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 동물이니까. 근데 재산을 넘기려다 보니까 법이 여러 가지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상속세, 증여세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그걸 다 지키다 보면 경영권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탈법이나 경우에 따르면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특히 일감 몰아주기 같이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변칙적인 상속을 하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경영적인 지배구조 문제가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뭐가 발생하냐면요. 대개 대기업은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하청기업으로 원청, 2청, 3청, 4청, 5청, 6청, 7청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 재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식들한테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그 하청업체를 자식으로 하여금 만들게 한 다음에 일감을 몰아준단 말이죠. 그러면 하루아침에 회사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생긴 부를 가지고 모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청기업을 이렇게 짜버리면요. 그 밑으로 줄줄이 다 빈털터리가 돼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영세기업이 되고 영세기업은 파산해가지고 실직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돼가지고 일감 몰아주기 같은 현상이 원인이 돼가지고 재벌그룹의 경영지배력은 높아지고 기업은 일감을 뺏긴 하청기업이 되고 중소기업 몰락하고, 그래서 경제학적인 소위 대중소기업 간의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또 이 대중소기업 간의 문제가 뭐로 나오냐면 소득격차와 실업률로 나타납니다. 이 하청 중소기업을 이렇게 쥐어짜면 결국 소득의 격차가 일어나고 밑으로 가면 간당간당하던 그런 기업들이 다 무너지고 실업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학적 문제에서 경제학 문제가 생기고 경제학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중요성 원칙을 보면은 출발점은 생물학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경영학적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경제학, 사회학. 자, 그러니까 중요성 가지고 보면은 이 소위 경영학적 문제. 가장 좋다면 사람의 DNA를 바꿔가지고 소위 자식에게 넘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없애버리면 경제민주화에 대한 문제가 다 사라지겠죠. 바람직할까요? 그건 또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되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법의 범위 내에서 이런 상속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경영학적인 지배구조를 철저히 하는 게 사실은 중요성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 얘기죠.
근데 시급성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달라져요. 시급성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실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당에서는 정책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바람직해도 그런 걸 써가지고 선거에서 지면 만사휴이죠.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당장 국민들은 눈앞에 있는 게 문제예요. 뭘까요? 소득 분배세 문제, 실업 이런 걸 하겠다고 그래야 표를 얻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제학적 이슈는 대중소기업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건 대중소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들한테 와닿는 거지 중소기업 관계없는 수많은 국민들한테는 지금 내 일자리가 중요하지 시장에서 대중소기업 균형 한 발 먼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더 나가서 무슨 기업사적인, 경영학적인 이슈, 지배구조 이건 훨씬 먼 얘기고.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시급한 이슈가 떠오르게 돼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이런 선거는 어떻든 간에 5년을 집권한 사람이 이런 걸 정확하게 다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보면요. 그러니까 시급성 원칙에 따라서는 반대로 나타나요. 근데 그동안 보면은 선거 전에선 사회학적 이슈를 다루더라도 집권 후에는 이런 문제를 다뤄서 전체가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죠. 근데 지난 25년간의 우리나라 선거와 그 후의 정치를 보면은 다 처음에는 지배구조니 이런 거 다루겠다고 해놓고 5년 집권할 때는 다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제대로 지배구조 해결 못하고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복지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5년 지나고 또 재벌은 더 커지고 또 한다고 그러다가 또 문제 생기고 이런 게 지금까지 25년 동안 반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경영학이나 경제학적 근본 문제를 해결하면 복지비용이 확 줄어들거든요. 줄어드는데 이걸 정확히 집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누가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나 여기에 이제 그런 선택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논리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겠죠. 자, 근데 이걸 알려면 사실은 그 기업, 경제, 사회를 피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험과 경륜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지 이게 없이 그냥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나온 이 이슈 있죠? 시장에서 그런 할인점 같은 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네? 이것도 이제 그런 딜레마가 있지만 중요성의 원칙 가지고 할 거냐, 시급성의 원칙 가지고 할 거냐 해서 시급성의 원칙 가지고 하면은요, 대형 할인점을 규제해야 돼요. 그래서 중소 영세 상인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 또 표도 얻어요. 그러나 해결책은 아니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통구조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소비자가 궁극적인 판관은요 소비자예요. 소비자에게 최선의 혜택이 갈 수 있게 유통구조에서 해주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낙오자가 있을 수 있어요. 낙오자에게는 재교육이나 재취업이나 또는 재창업의 기회를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새로운 유통구조에서 자기 몫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성 원칙에 맞는 얘기죠.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시간이 많지 않네요. 자, 이걸 보는데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선택 기준은 얘기한 거고 제가 유학 시절 얘기 조금 해드릴게요. 아마도 여러분 중에 앞으로 10년 안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 요새는 중국도 많이 가서 한 3년 5년 살 사람들이 아마 꽤 많을 거예요.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같이 뭐 결혼해서 같이 유학 가서 뭐 아기를 할 수도 있고 우리 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근데 아마 아기 난다면 또 공부를 한다고 그러니까 또 기대해 봐야죠. 아마 그 여기서 제가 이제 우리 제 딸이 여러분하고 같은 시절을 겪었죠. 그래서 그 딸이 여러분과 같을 때 제가 몇 가지 해준 얘기가 있어요. 그걸 지금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그 이대에 대한 여러 가지 조크가 있는데, 네, 그건 생략하고요. 그러나 이제 뭐 저도 학창 시절에 이대 학생들이랑 데이트도 했고, 저희 집사람도 이대 졸업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대생들의 생리를 저도 좀 안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물론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변화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건 변화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졸업 후에 커리어를 갈 거냐, 결혼을 할 거냐. 그 비율이 옛날엔 8대 2였다면 요새는 뭐 2대 8이나 1대 9로 줄었겠죠. 그러나 그 10% 20%는 아직도 존재하죠. 그렇죠? 네. 어느 길이 옳은 길일까요? 이건 가치관이기 때문에 어디가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 없는데, 다만 제가 한 경험을 가지고 상당히 주관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결혼하는 건 굉장히 그 안정적인 길인데 직장, 자기 커리어를 가는 건 좀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대개 어른들은, 부모들은 안정적인 길로 가서 선택해서 결혼을 해라,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해주고, 반면에 본인은 좀 리스크가 있더라도 자기 커리어를 갖고 싶다, 이런 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대립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가요? 어때요? 안 그래요? 하긴 여러분의 부모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보다 우리 딸이 몇 년 위인데, 딸한테 이런 얘기 해줬어요. 옛날에는 결혼하는 게 안정적이고 직장 갖는 게 리스크가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반대다. 결혼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한 길이고 이 직장을 갖는 게 안정적이다. 왜냐하면 직장이라는 게 결국 커리어라는 건 결국 자기 거거든요. 자기 건이기 때문에 물론 커리어를 가면서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고 또 좌절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거는 틀림없거든요. 그러니까 좌절이 있고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자기의 능력이 향상되는 건 틀림없기 때문에 그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 그 기회를 자기 걸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죠. 근데 결혼에만 의존하면 물론 결혼해서 자기의 커리어나 뭐 그 이상으로 자기의 능력을 기를 수도 있지만 이거는 객관적으로 증명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제 딸한테는 커리어를 먼저 좀 생각한 다음에 결혼을 해도 늦지 않겠다는 얘기를 전 사실 해줬어요. 근데 이건 제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여러분이 꼭 제 얘기가 맞다 이렇게 얘기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다만 제가 제 딸한테 해준 얘기를 했고요. 사실 그거하고 진로하고 비슷한데요. 이건 뭐 여성 아니라 남성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직장도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랄까요? 그 직장을 갈 때도 대기업이나 뭐 중소기업인 관계없이 그냥 기업에 취직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창업하는 방법이 있죠. 창업과 그 취직하는 것 중에 어느 게 안정적이고 어느 게 불안한 길일까요? 어느 게 안정적이죠? 취업이 안정적이고 창업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하죠? 제가 동의할까요? 안 하겠죠? 안 해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창업이 훨씬 안정적인 길이고 취업은 불안한 길이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취업 여러분 20대 초반 중반에 취업을 하죠. 30, 40대까지는 그런 대로 갑니다. 좀 스펙이 좀 좋은 사람들은 40대까지 가요. 일반인들은 30대 중반, 30대 후반부터 불안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40대 중반이면 많이 꺾여요. 40대 중반에서 다행히 직원에서 임원이 되면 한 5년, 7년, 많으면 10년 더 갑니다. 또 50대 중반 되면 그 다음에 할 게 없어져요. 50대 중반 이후까지도 직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1000명 들어가서 1명이거든요.
999명이 끝나요. 그럼 50대 중반에 뭘 하겠어요? 그땐 뭐 손자가 생기니까 손자 기저귀 갈아주고 살아요? 실제 그런 사람 많아요. 여성 중에는. 남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 판인데. 자, 그러나 그건 굉장히 불안한 길이죠. 창업이 왜 불안할까요?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맞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창업을 해서 실패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보면 95%라고 그래요. 10년 안에 망할 확률이 95%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정도는 아니고 제 주변에 제 뭐 아는 사람,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 뭐 엄밀한 통계는 아니지만 80%쯤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쯤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창업은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실패했죠? 실패한 사람이 두 번째 창업을 하면요. 그 두 번째 창업한 확률이 창업한 그 사업이 망할 확률은 몇 프로가 될까요? 80%보다 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져요. 한 50%쯤 돼요. 그래도 반반밖에 안 돼요. 그럼 세 번째 창업을 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성공 확률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요. 한 80%쯤 돼요. 그럼 한번 세 번을 창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0대 초반에 한번 창업하고 후반에 한번 창업하고 30대 중반에. 그러니까 30, 한 5세가 될 때까지 세 번 창업할 기회는 있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20% 건지고 80% 중에 두 번째에서 반이니까 40% 건지고 60%죠? 40% 세 번째 창업해서 80%면 32%죠? 합치면 92%입니다. 그 세 번 창업하면 92%가 성공해요. 그러면 창업한 사람은 뭐예요? 정년이 없어요. 안정된 자기 걸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업이 훨씬 더 안정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제 학생들, 서울대에 있는 학생들한테 등을 띠밀어요. 제발 취직 생각하지 말고 창업을 하라고. 그래서 전 제 모든 과목에서 2000년부터 지난 12년 동안 기말 시험을 없애버렸어요. 제가 가르치는 모든 과목은 기말 시험 대신에 리포트를 내는데 프로젝트를 리포트로 그 내용은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창업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해서 창업을 할 거냐는 그 블루프린트, 설계도를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그러죠.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제 숙제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그걸 했더니 창업하는 친구들이 꽤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성공적인 창업자도 꽤 많은데 아마 여러분이 알만한 친구는 김문수라는 친구일 거예요. 누드 교과서 알아요? 이투스라는 회사. 바로 제 강의에서 비즈니스 모델 개발해가지고 제가 벤처 캐피탈 소개해가지고 시작했어요. 3년 만에 첫 해 40억 정도 벌고 두 번째 150억, 세 번째 300억 번 다음에 세 번째 해에 그거를 지금 SK 커뮤니케이션 근데 팔았어요. 약 400억 정도 받고 3년 만에. 그런 성공 모델이 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을 하라는 거를 강조하면서 그 이유는 훨씬 더 안정적인 길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문제를 제가 그래서 해결해 드린 것 같고 한 2, 3분밖에 안 남았죠? 몇 분까지? 시간 좀 더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유학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그건 여러분 중에서도 유학을 가거나 뭐 하여간 유학 갈 친구들이 많으니까. 저는 이제 미국을 가는데 저희 집은 좀 유복했어요. 사실은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는 저희 아버님은 연세대학교 교수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근처에 살았습니다. 요 연대하고 이대하고 이 저 가운데 길 있죠? 그 길이 옛날에 개울이었어요. 개울. 갈대밭이었어요. 아주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 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가 제 고향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비교적 유복했는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가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 집이 망했어요. 저희 형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망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학자니까 그
채권자들한테 우리가 아버지 된 도리로서 다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다가 다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산했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 가는 순간에 저는 정말 집에서 단 이론도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 MBA 과정에서 어드미션을 받았어요. 근데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갈 건가 있을 건가. 근데 그건 물론 저희 아버님이 제 등을 띄미셨죠. 아무리 집이 어려워도 뭐 네가 꼭 있어서 해결해야 될 정도는 아니니까 가라. 근데 문제는 제가 돈이 없는 거예요. 아버님이 도와줄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근데 MBA 과정은 사실은 학비가 잘 안 나오잖아요. 장학금이. 그래서 그때도 한 몇 군데 신청을 했는데 제가 비교적 어드미션을 몇 군데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뭐 좋은 대학에서는 장학금을 준다는 걸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달라는 걸. 그래도 쭉 보냈어요. 근데 그 아까 소개한 데서 보울링 그린 대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보고 편지가 하나 왔어요. 그 어시스턴트를 하겠느냐, 리서치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일주일에 12시간 정도 일하고 학비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스타이펀드, 그러니까 생활비 좀 주겠다. 그러니 뭐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름만으로 보면 훨씬 더 좋은 대학도 제가 몇 군데 어드미션 받았는데 그거 포기하고 그 대학을 갔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보울링 그린이라는 대학을 간 게 제 인생의 전기를 만들었어요. 사실 가보니까 오하이오주에 있는 조그만 대학인데 학교가 크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근데 뭐 저희 집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 가문의 영광을 재현해야 될 미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리서치 어시스턴트를 하니까 거기서 방을 내주더라고요. 2명에 1명씩. 근데 제 그 방 동료는 미국 사람인데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방을 혼자 썼어요. 아예 배낭이 아니라 그 뭐죠? 슬리핑백까지 갖다 놓고 거기서 먹고 잡고 하면서 제가 시간을 지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냐면 우선 이 교수들이 저를 학생으로 안 보는 거죠. 왜냐면 제가 옆방에서 나오니까 아침에. 그러니까 저녁 때도 항상 거기 있으니까 동료로 봐주더라고요, 저를. 그러니까 주니어 컬리그. 또 제가 RA니까 나름대로 학교의 학교 직원이죠, 사실.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는 눈은 이렇게 마주보는 게 아니라 옆에서 같이 가는 그런 시각에서 보는 거죠. 훨씬 나를 편하게 대해주고 동료로 대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가 훨씬 나를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뭐 공부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모든 클래스에서 제가 두각을 안 나타낼 수가 없더라고요. 뭐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밖에는. 공부도 제가 열심히 했지만 또 경쟁도 치열하지 않았고 더구나 교수가 저를 편하게 대해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승작용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영어를 별로 잘 못했는데 처음에 갈 때 제가 모든 클래스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들이 저 뭐 아시아 동쪽에서 온 천재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정말 착각을 했어요. 저는 그냥 열심히 버틴 건데 그래가지고 어드미션을 추천서를 잘 써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버드를 갔는데 그 하버드 간 이유는 제가 별로 수준이 높지 않은 적절한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교수들과의 관계를 잘 가지니까 추천전을 잘 받고 잘 받으니까 하버드를 가더라고요. 하버드뿐이 아니라 제가 신청한 데가 다 오더라고요. 스칼러십까지 해가지고. 사실은 전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유니버시티라는 경영 수학이 굉장히 강한 데를 가려고 했는데 부모님한테 얘기하니까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버드를 갔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근데 하여간 그게 제가 좀 집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자립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한테 맞는 학교를 갔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만약 제가 처음에 전 스탠포드, 코넬 이런 데서 받았는데 거길 갔으면 제가 1등 했을 리가 없죠. 영어도 딸리고
미국의 문물도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1등 하겠어요? 그럼 제가 박사과정을 갔겠지만 뭐 적절한 데 갔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에서 많은 경험을 느껴가지고 제가 3가지 기준을 나중에 거기서 뽑아가지고 이 학생들이 미국에 유학 갈 때 또는 뭐 딴 데 공부하러 갈 때 이걸 얘기해 줍니다. 그걸 내가 지금부터 얘기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Far and Away 영화 제목이죠. Far and Away 누가 나오죠? 톰 크루즈하고 니콜 키드만하고 나오는 영화죠. 니콜 키드만이 아마 그게 데뷔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근데 뭐 내용이 아니라 Far and Away 멀리 가 있어라. 제가 이제 하버드를 가니까 말이죠. 지금은 하버드에 한 150명 정도의 한국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12명 있었어요. 근데 다 아는 사람이죠. 저하고 되게 선후배 뭐 이래서. 그러니까 주말만 되면 비교적 또 그분들을 유복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돈이 날라오는 분이었고 나는 아르바이트해서 벌어야 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주말 되면 놀러 가자고 그러고 뭐 같이 식사하자고 그러고 뭐 영화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근데 안 간다고 그러면 저 친구 이상하다고 또 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 앞에 있는 기숙사 그러니까 그 살다가 26마일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그냥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곳으로. 그래서 거기서 제가 또 저한테 이제 애교가 생겨가지고 좀 애들한테 좀 그 도시보다는 좀 편안한 데를 제공해주고 싶기도 했지만 그래서 멀리 떨어진 데 가서 제가 커뮤니팅을 했어요. 한 30분,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선 한국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니까 저한테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시간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사람들의 그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서 하니까 영어를 배울 수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끼리 있으면 영어 못 하잖아요. 네? 영어도 배우고 그리고 사회인식 이해도 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유학 가면요 한국 사람들 중에 이렇게 무리 속에 살 거예요. 가급적 좀 빠져나와서 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강약 중강약이에요. 강약 중강약은 뭐냐면 인생을 사는데 강강 이렇게 살 수는 없더라고요. 피곤하고 지쳐요. 근데 제가 이렇게 특히 유학을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예컨대 무슨 박사과정을 4년을 한다. 그럼 이거를 4년을 강강 할 수가 없어요. 석사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링그린 거기가 이제 쿼터제가 돼가지고 1년이 4학기였는데 전 이걸 강약, 중강약 이렇게 풀어갔어요. 그러니까 첫 학기 열심히 하고 두 번째 학기는 조금 느슨했다가 세 번째 학기 좀 다시 하고 네 번째 학기 좀 풀고 그다음에 열심히 하고. 근데 처음에 강이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강을 하면 이미지가 형성돼요. 아, 저 친구는 우수한 친구. 저 친구는 좀 열심히 하는 친구. 저 친구는 좀 부지런한 친구. 이렇게 이미지가 형성되면 저도 그 이미지에 쫓아가야 돼요. 또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소위 여러분 남녀관계도 첫 번째 만나서 튕기는 불꽃이 제일 중요하다면서요.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회든지 처음 들어가서 처음 부딪힐 때 이때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4년이라면 첫 해, 한 해라면 첫 3개월, 첫 3개월 중에서는 첫 달 중에서는 첫 주 중에서는 월요일 중에서는 첫 시간. 첫 시간을 잘 풀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편해져요. 그러니까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강약, 중강약 이런 리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아래의 경험이었는데 그 학생들 중에는 12시간 뺏기는 게 아깝다고 공부하겠다고 그런 걸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뭐 집에서 여유가 있으니까 돈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참 바보짓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면 영원한 학생이거든요. 그럼 학교에 안에 앵커링을 할 데가 없어요. 뭐 도서관에 뭐 자기 큐비클을 얻을 수도 있고 박사과정 되면 석사는 게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손님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이대에서 그냥 단순한 학생으로 있으면 뭐 이런 거 하나 주나요 여기 요새? 자기 그 캐비넷이 있어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학생인데 예컨대 여러분이 여기에서 어떤 지금 그 교양 과정에서 무슨 조교로 일한다든가 그런 입장이 달라지죠. 그건 돈으로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학교의 내부 구성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학교를 보는 자세나 학교에서 나를 보는 자세가 달라져요. 돈은 그다음 문제고. 그래서 저는 그런 공부라는 게 반드시 클래스룸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무실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끝난 다음에 함께 어울려서 어디 간다든가 아르바이트 하면 그 아르바이트 일어나는 곳에서 그 사람들과의 만남 이게 다 공부거든요. 전 실제로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강의실에서 배운 것보다 사회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배운 게 훨씬 저한테 균형 감각을 주고 깊이를 넣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는 걸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공부하는 것 못지않게 찾아다니는 그런 자세. 저는 그게 꼭 미국뿐이 아니겠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적극적인 자세 이거를 충고로 드리고 싶어요. 세 개가 뭐였죠? 첫 번째가 far and away, 두 번째가 강약 중강약, 세 번째는 아래 활동. 저는 아래 같은 거는 돈을 주고라도 하라 이런 식으로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자세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유학이건 그 후의 인생을 살아가건 마찬가지로 살아가면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갔네요, 다. 보통은 제가 얘기하고 나서 질의응답을 하지만 먼저 질의응답 보고 하니까 좀 더 낫지 않아요? 네. 자, 저도 여러분한테서 여러분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